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현대사상 편입니다. 현대철학 로드맵, 독일 현대사상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현대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시해야 될 것, 가장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바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겁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사회과학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그 연구소 멤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학자군들을 통칭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해서 이제 현대 독일 철학을 하면 보통 이 학파의 영향력을 빼내올려야 빼낼 수가 없죠. 그래서 1세대가 있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니까요. 2세대, 3세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보를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만 이게 물론 주류겠죠. 독일의 주류 철학이겠지만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학자들 군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마 아도르노일 거예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 이들의 대표적으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몽의 변증법. 그리고 그다음 학자로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은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자유로부터의. 이게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자유로의 도피가 아니라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그러니까 자유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마르쿠제, 그리고 플러스 발터 베냐민 또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제 베냐민은 굉장히 단명해요.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베냐민은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발터 베냐민과 또 아도르노도 또 이렇게 친구지간이기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1세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2세대 하버마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그죠?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이론이죠. 뭐 의사소통 행위 이론 뭐 이런 거, 행위 이론. 그래서 보통 의사소통 이렇게 하면 뭐 하버마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3세대는 최근에 이제 이 사람 책도 나오던데, 악셀 호네트. 이게 뭐 저는 이제 이런 책 되게 인정투쟁이라는 책 되게 제목이 강렬했었거든요. 이게 헤겔의 개념일 거예요. 그 헤겔의 개념이 인정을 바탕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인정투쟁. 그리고 이제 이 1, 2, 3세대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다루고 나면 우리 이제 이들을 또 비판하는 미디어론을 얘기하는 볼츠와 그리고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유명해진 슬로터다이커까지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 수업 벌써 뭐 지금 두세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이 잘못되거나 막 이래가지고 또 주변 소음에 의한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의를 두세 번째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하는 만큼 더 엑기스만 제가 또 잡소리 안 하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한편으로는 또 지침감도 있으니까 또 얼른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그 시대적인 나치 혹은 세계 1, 2차 대전 자체가 다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 2차 대전을 다 일으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학자군들도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 파시즘에 대한 그래서 이 분석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타자로 등장하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계몽하면 뭐가 떠올라요? 계몽하면 근대죠, 근대. 인간의 이성 뭐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즉 중세를 벗어나는 것,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계몽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중세는 어땠길래 되게 신화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폭력성을 신화, 폭력 혹은 뭐 주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단어로 치면 요거를 이 계몽을 통해서, 계몽이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꿔내는 거죠. 탈신화와
탈주술화, 그죠? 막스 베버가 근대를 정의할 때도 바로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탈신화와 탈주술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계몽이에요. 근데 자, 계몽의 변증법이잖아요. 책 제목이. 변증법이라는 건 일종의 정반합, 어떤 내 안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으로 그것을 읽어낸 거예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보기에 아니 분명히 우리는 근대로 들어왔고 근대 사회의 어떤 이 계몽을 통해서 더 큰 사회적 발전과 인간의 발전을 이뤄낼 줄 알았는데 대체 이 파시즘은 뭐냐? 대체 이 광기는 뭘까? 이런 연구를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몽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신화화되고 다시 광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역설의 상황. 요게 바로 이 변증법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적인 어떤 방식이 근대 계몽을 통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계몽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폭력을 파생시키는 그런 역설을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계몽의 변증법이죠. 자, 그래서 요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도구적 이성이라는 또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도구적 이성. 즉 인간이 어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자연을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이 근대라는 것은 그렇죠.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완전히 우위에 서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오히려 자연 속에 좀 포섭돼 있거나 포함돼 있거나 뭐 인간이 잘못해서 우월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관점이라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마냥 낙관적으로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근대 사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계몽이라고 본 거고요. 하지만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자연을 더욱더 너무 도구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파괴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성의 사용 방식을 도구적으로만 쓴 거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성 자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좀 더 쪼개 보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비판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이렇게 뭔가 성찰할 수 있는 이성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그저 자연을 어떻게 하면 과학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도구로 갖다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전쟁 무기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도구적 이성의 쓰임새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한 비판적 이성을 보여줬던 게 바로 제 1세대가 했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책을 좀 더 보시면 계몽의 변증법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문화산업론이에요. 특히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약간 좀 엘리트적 개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대중문화, 여기서 문화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이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산업이 처음 발생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라디오나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이 막 대중음악들이 발전할 때니까요. 락앤롤 같은 것도.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어때요? 전혀 성찰적이지도 않고 이런 대중문화들은 오히려 대중을 호도할 수 있다. 대중을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점들, 더 수동적으로, 객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비판의 타당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주말 예능들 수많은 예능 지금 그 미디어 컨텐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정작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가 종속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냥 뭐 리모컨만 돌리다가 하루가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요즘 지금 이제 제가 2020년에 봄에 녹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지금 이 시대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뭐 경제가 지금 마비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거의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뭐 물론 집에서는 아이들을 같이 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도 안 가지. 저도 뭐 지금 경제생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 따로 안 하고 있죠. 수업을 해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괜히 또 무리하게 수업을 했다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역할, 번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미디어를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됐든 뭐 TV가 됐든 밤마다 보통 아내랑 또 뭐 여러 가지 드라마 볼 것도 다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등 제가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어주는 것도 대신 웃어주고 내가 쉬어야 될 것도 왠지 대신 쉬어주는 것 같고 마치 내 자아 실현도 대신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미디어거든요.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 이 매스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2020년에 이러한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하다고 봐요. 아도르노가 무려 거의 60년 전에 이런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라디오 나오고 이런 시절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건 너무 성찰적이지도 않고 비판적인 어떤 대중적 주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본 거죠. 자, 일단은 근데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어쨌든 이 파시즘에 대한 비판 분석이거든요. 왜 이런 파시즘, 대중의 광기 같은 게 생겨났을까라고 할 때 이 대중문화 산업과 또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것을 편집증의 어떤 개념으로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편집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뭔가 병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고는 명석해요. 편집증이라는 개념은 사고력은 높아요. 사고력은 높지만 망상이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될 계몽이 광기의 망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계몽이 신화와 폭력으로 전화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미국의 대표적인 오락 문화인데 이것을 문화 산업이라고 이름 짓고 결국은 이 계몽의 특질이라는 게 어때요? 자, 아까 제가 저 도구적 이성 꺼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 계몽의 특질은 사실 도구적 이성이었고 도구적으로만 활용할 뿐이에요. 인간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항상 양적이에요. 질적인 게 아니라 항상 양으로 환원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항상 양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평가 계산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시대성을 갖고 온 거죠. 계산 가능성. 자연도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치부될 때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환원하는 어떤 이런 계산 가능성의 특징이 사실상 파시즘으로 변화되는 거죠. 문화 산업을 갖고 오게 되고 결국은 이 파시즘과 문화 산업이 우리 대중의 주체성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비판을 해내고 있는 책이 바로 계몽의 변증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 산업이 획일화됨에 따라서 우리 인간도 제품화되고 규격화되고 우리가 객체화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오락적 문화에 대한 비판을 선행하는 것이 바로 이 아도르노의 시도입니다. 근데 한편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바로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발터 베냐민인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중문화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같은 1세대 계열이지만 아도르노는 이것을 되게 엄격하게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면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복제 사회에 대한 가능성, 그냥 그 시대성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지만 그래도 이 어떤 오락 문화 속에서 대중문화 속에서 특히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 댓글로 아도르노와 발터 베냐민에 대한 분석도 해달라고 수업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추후에 한번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대는 도구적 이성과 관리 사회로서 결국은 계몽의 특질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생각했고 도구적 이성은 자연의 객체에서 이질적인 걸 제거해서 양으로 환산해서 모든 것, 인간을 지배하고 객체화된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비판적 관점을 가졌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터 베냐민 두 번째 가죠.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망명에 실패합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사실상 활동을 미국에서 해요. 미국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또 미국에 영향을 미친 그죠?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가 그런 측에서 미국 학계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히틀러가 없었으면 유럽에 정말로 뛰어났던 어떤 뭐 유대학자들이나 어쨌든 여러 학자들이 망명할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천재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다. 근데 이제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는 실패해요. 그래서 망명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뭐 알프스를 넘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갈 수 없게 돼서 비극적으로 본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에 죽어요. 발터 베냐민이 너무 짧게 살아서 사실상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발터 베냐민 하면 그래서 그의 논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이것도 굉장히 선구적인 거예요. 기술 복제라는 얘기. 지금은 진짜 복제의 시대죠. 보드리아르가 얘기했던 뭐 시뮬라크르의 세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진작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라는 뭐냐라고 할 때 예술 작품이 지닌 지금 여기밖에는 없는 유일성, 일회성을 가리키는 분위기 그런 거를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 야, 저 사람은 뭔가 아우라가 풍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본 작품 진짜 진품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모나리자를 직접 보신 분의 어떤 감동 이런 거. 저는 뭐 모나리자를 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현대 화가 중에 김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환기미술관 거기 직접 한번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다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환기미술관을 아내랑 가서 직접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아우라가 있습니다. 결코 뭐 영상으로서는 복제할 수 없는 디지털로 복제해서 보기에는 전혀 그 감동을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현대 미술 작품들의 어떤 유화들은 왜 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크기가 있어요. 압도적 크기. 그래서 그 크기와 질감 속에서 진짜 묘하게 그 현장에서 볼 때 정말로 그거 이해가 가요. 발터 베냐민이 왜 나중에 메시아주의에 빠지고 한편으로 왜 좀 정치 신학 이게 개념을 얘기했는지를 납득이 될 정도로 예술 작품을 보면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정말 종교성의 어떤 느낌을 갖는 그런 아우라도 있습니다. 여하간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 복제 이전 시대에는 그런 아우라, 유일성, 예배적 가치 이런 걸 중시했던 거죠. 그래서 기술 복제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이전에는 당연히 아우라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아우라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아까 종교적이라고 했잖아. 그 예배적 가치를 중시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일성, 일회성 이런 거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전시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것, 전시적 가치고 그래서 아우라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복제 시대 자체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요 분석을 만약에 한 후에 그걸 비판해 버리면 아도르노와 같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영화고 영화는 어때요?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찍고 풀과 가위로 편집해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파시즘은 영화를 통해 정치를 미화해서 대중을 지배하는 방식을 썼다라면 영화를 도구화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 영화를 파시즘의 지배 장치로서 지배 도구로서 활용을 했죠. 이에 대해 베냐민은 반대로 예술을 정치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결국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폭력 비판론. 자,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 베냐민이 이제 폭력에 대한 정의를 좀 여러 가지로 분류를 좀 합니다. 그래서 폭력에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또 데리다가 다시 활용했다고 하는데 폭력 비판론 그 표를 보시면 신화적 폭력이라고 해서 요걸 뭘로 분류가 되냐면 법 보존적 폭력, 법 보존적 폭력. 그러니까 왜 보통 이런 상식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법과 폭력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법은 폭력과 다르죠. 폭력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과 대립한 개념의 폭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베냐민은 법 안의 폭력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폭력이 대립되어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법 안에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 중에 법 보존적 폭력과 법 정립적 폭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 잘 뜯어보면 이해가 가요. 법을 보존한다, 법을 정립한다인데 법 정립 같은 경우가 사실상 혁명적인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법 정립적 폭력은 혁명과 같은 폭력일 거예요. 뭐 새로움이 되잖아요. 법을 정립한다. 법을 새롭게 정립하고 세우려면 혁명성이 있어야 되고 한번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국가를 세웠어요. 그럼 새로운 국가가 그 계속 유지되려면 그 보존이죠. 그 보존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보존하는 폭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폭력은 끝이 없는 거죠. 정부가 수립되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선 써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경찰력 같은 것도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치안을 담당하고 이제 법을 보존하는 역할들, 법을 정립하는 역할들. 이게 약간 군사적이라면 이거는 약간 경찰적인 어떤 그런 느낌처럼 법의 역할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법은 이미 폭력적이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묶어서 신화적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폭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온갖 폭력을 종식시키는 폭력. 자, 폭력을 종식시킨다.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폭력이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온갖 폭력,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같은 이런 모든 폭력이 영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또 유일한 폭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적인 폭력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그래서 바로 지금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메시아주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의 사상 안에는 이 구세주에 대한 개념, 메시아주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베냐민에게는 신학적 발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음독자살을 시도할 때까지 원고한몽치를 갖고 다녔었는데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짧은 논문이에요. 이걸 역사 철학 테즈라고 하는데 베냐민은 메시아적인 것을 거듭 언급합니다. 그래서 막스의 여러분 막스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론. 이 유물사관에 메시아주의를 곁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 유물사관이라는 거는 유물론, 물질적인 거고 메시아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적인 거니까 관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목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보기에는 그 시대에 굉장히 극단적인 유물사관들이 있었거든요. 기계론적 유물론의 하나였던 송유 마르크스주의가 있었고 마치 인간의 의식과 관념을 그저 뇌의 분비물 정도로만 이해하는 치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물론에 대해서 베냐민이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통해 역사가 진행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베냐민은 중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는 시간은 아우라를 연상시키죠. 예. 오직 유일성이니까 그 유일성에서 최후의 심판을 예감하게 만든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아우라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예감케 한다. 베냐민이 이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명의 어떤 도래 이런 가능성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보통 베냐민이 얘기했던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분석에 대해서 정치신학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순히 뭐 학문적이고 딱딱한 어떤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 베냐민 안에는 이런 메시아주의가 항상 들어있다라는 점. 그래서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독일 철학 측면의 어떤 그 딱딱함보다는 그렇죠. 약간 이런 신학적 개념에서 오히려 물론 독일 신학도 되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에 가까운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베냐민의 매력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철학의 분야면서도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측면을 다 어떤 그런 풍미를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에리 프롬으로 넘어가겠죠. 자, 에리 프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또 하나 우리 꼭 떠올려야 될 거는 프로이트예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접목한 겁니다. 막스주의에. 그러면 사실 막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접목을 한 사람은 에리 프롬 이전에 저희 욕망 특집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라이히라고 있어요. 로버트 라이히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 로버트가 아니죠. 비레름 라이히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비레름 라이히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정신분석과 마르크스 이론을 통합을 꾀하는 동시에 그리고 억압적 성도덕을 비판했다. 그래서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최근에 헌책방에서 되게 싸게 팔길래 되게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왜냐면 책이 딱 적어도 한 800페이지는 돼 보이는데 지금 이걸 읽을 시간은 없고 근데 사고는 또 쉽고 고민하다가 놔뒀는데 그래도 조만간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런 파시즘에 대한 어떤 이 고민은 한국 사회에서도 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굉장히 열정적인 그 대중성 안에 한편으로 되게 혁명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의 위험성, 마녀 사냥처럼 뭔가 이런 전체주의 위험성 되게 강한 그런 민족적 특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저서로 꼽는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레름 라이의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꼭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자 에리 프롬으로 넘어오시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여기 프로이트와 연결을 좀 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을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접목시키고 사회적 말을 굳이 왜 썼냐면 프로이트가 워낙 이게 성적인 그 도구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성적 욕망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도구를 가져오되 약간 사회적 적용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프롬이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또 막스주의 사상을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프롬이 평가하는 막스의 사상은 정통판 역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했잖아요. 휴머니즘적인 막스주의예요. 그 사회적 측면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프롬은 경제적 요인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막스 베버를 베버가 또 등장하네요. 막스 베버의 이데올로기를 또 받아들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니 막스에도 이데올로기론 있지 않나요? 막스도 이데올로기 중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에리 프롬이 굳이 베버를 들여온 이유. 자, 그럼 프로이트, 막스, 베버가 되잖아요. 이제 에리 프롬의 지금 학술적인 어떤 도구가요. 막스는 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라고 나눴고 하부가 바로 이 경제 계급에 대한 거였죠. 경제 계급적인 방식이 이 상부 구조를 움직인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상부 구조가 뭐예요? 어쨌든 뭐 종교, 이념 이런 것처럼 이거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무게감을 뒀던 게 막스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 베버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과 이제 기독교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 윤리에 대한 분석, 그죠? 그것을 했을 때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개신교 윤리가 뭐예요? 이제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오히려 이 하부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에리 프롬도 그런 베버식의 이데올로기론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시즘은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걸까라고 할 때 파시즘 책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레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을 통해서 보통은 이거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파시즘 왜 생기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 히틀러 탓을 해요. 그 광기에 미친 독재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중은 뭐예요? 대중은 희생자. 그런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문제도 아니고 대중은 희생된 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비레름 라이르가 분석했던 방식이에요. 즉 대중이 자발적 파시즘인 거예요. 강제로 누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달려간 거다. 파시즘에 종속된 거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프롬이 이것을 더 사회적 성격을 적용해서 분석을 한 건데 집단의 어떤 공통된 성격으로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프롬은 파시즘 특유의 사회적 성격으로 뭐를 따졌다? 이 권위주의적 방식. 이 권위주의적 성격이 결국 뭐예요? 권위를 찬양하고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고, 그죠? 약한 자는 강압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권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말 그대로 어떤 방식과도 연결이 돼요? 사디즘, 메조키즘, 마조히즘, 메조키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디즘은 뭐예요? 그 때리는 거 좋아하는 거,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거. 메조키즘은 당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대중은 여기에도 끌려가는 거죠. 메조키즘. 어떤 히틀러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오히려 그런 충동이 있다. 절대적인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때는 파괴적 형태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압도적 힘에 복종함으로써 그 힘의 영광과 강인함에 빌붙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롬은 파시즘의 발상을 규명하기 위해 20세기만이 아니라 근대라는 시대 전체를 조명했어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파시즘과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도 문제 삼았다라는 거죠. 독일의 파시즘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근래에서 유래한 같은 병인에 잠식당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파시즘이 미국식 민주주의에도 사실상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한국도 철저히 민주주의를 되게 숭상을 하지만 그 민주주의 방식의 안에는 파시즘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다시 중세와 근대 시대적 변화를 좀 보죠. 중세는 봉건사회죠. 봉건적 신분제도예요. 그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때요? 전통적 유대로부터 자유가 전통을 깨는 거죠. 그래서 몸모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속된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몸모로부터의 자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몸모로부터의 자유와 몸모로 향하는 몸모로의 자유는 달라요. 여기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몸모로부터의 자유, 아까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적 자유라고 보고 얘를 긍정적 자유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여러분 그 사회 무슨 뭐 교과서에서든 어디서든 공부할 때는 몸모로부터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도 하고요. 몸모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리 프롬이 분석하기엔 우리는 여기까지만 왔다라는 거예요. 몸모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자유인 거죠. 간섭받지 않는 자유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기결이 돼요? 이건 고독해지고 고립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체화될 수 있는 어떤 목적의식적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때 우리는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될 때 그런 느낌 좀 들잖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을 때 그렇게 살아왔을 때 갑자기 내가 성인이 되고 무슨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식이 좀 없어진 사회라고 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다라는 건 정말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 어떤 인간이 되겠다라는 확고한 어떤 목적 의식 속에서 좀 더 적극적 자유, 몸머러의 자유를 갖춰줘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부모로부터의 자유, 학교로부터의 자유, 그죠? 이 정도 어떤 도망치는 식의 자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일단 벗어나고 나면 갈 곳이 없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고독과 고립 속에서 오히려 필요한 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어디로든 빨리 예속되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빨리 다시 뭐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또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굳이 또 하는 거죠. 석사를 또 따려고 한다거나 괜히 유학을 가는 거죠. 꼭 가고 싶은 게 아닌데도 도망치듯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도망치듯 취업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많은 게 아닐까요? 정작 본인의 몸머로의 자유에 대한 실현을 할 그 용기 그런 성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몸머로부터의 자유에 급박한 한국 사회도 결국은 예, 성숙한 성인이 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세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결국은 도피고 사실상 결국 이게 뭐죠? 진정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고독과 고립은 결국 뭘 만들어내죠? 강력한 독재자 안에 예속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파시즘이 나온다. 자, 요 도식이에요. 꽤 괜찮죠? 이 도식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에리 프롬의 이 분석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시즘이 왜 생기냐라고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혹은 나에 대한 적용으로도 굉장히 쓸만한 도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3명까지 하고 일단 끊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하버마스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악셀 호네트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그래서 끊었다 가겠습니다.